안녕하세요. 현대시 아카이브에서 한국 현대 시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시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현대시 아카이브. 오늘은 이영광 시인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근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속이 없다 보니까 비교적 좀 자유롭게 지내는데 3월부터는 해남에 있는 백년제 문학의 집이라는 데 집필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공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오셨군요. 네, 그렇죠. 해남은 아주 먼 곳인데 네. 아직은 좀 바람이 차요. 예. 그래서 좀 작품을 뚫고 왔다고 할까? 예. 시심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마도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면서 가장 다감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시집을 읽다가 문득문득 비슷한 유전자를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선생님께 빚지고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선생님께서는 저와 친정이 같고 선생님과 저는 모두 문해중앙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 맺어진 형제고 자매지간이죠. 제 언니이신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뵈려고 하니 얼마간 계면쩍기도 하지만 경험 많은 선생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그간 치열하게 살아온 선생님의 시력을 돌아보고 그 기원과 좌표를 가늠해보는 차원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간의 문단 활동이나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시적 기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언제부터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제 경우에는 제가 언제 시를 써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계기가 아주 명확해요. 시골은 가난하잖아요. 네. 저희 집도 가난했었는데 가난을 이제 너희들은 면해라 하면서 인근 시에 네. 도시로 그러니까는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유학을 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취 생활을 일찍부터 하다 보니까 아마 외로울 때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결여를 메우기 위해서 아마 낙서 비슷하게 뭔가를 쓰는 버릇은 중학교 때부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에게 왔던 어떤 두 편의 시, 두 문장이죠. 그 두 문장에 관통당해서 그냥 시를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어 시간에 그 고시조를 배우는데 신흠이라는 분의 짧은 시조가 있었어요. 노래 섬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 샤로 시작한.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뒀던가 진실로 풀릴 양이면 나도 불러버리라. 그러니까 내가 시름을 가지고 있는데 노래를 지어서 즉 시를 지어서 부르면은 풀릴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나도 한번 시를 지어 불러보겠노라. 네.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의 결여와 시름, 나름 외로움, 이런 것들을 시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야 이건 바로 내 얘기가 아닌가. 그때 난 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도서관에서 두보의 시를 빌려서 읽는데 거기 이제 강상치수의 해세요단술이라고 하는 칠원율시가 있었어요. 그 첫 두 줄이 그래요. 의인성벽 탐가구하여 어불경인 사불휴라. 사람됨이 좋은 식구를 탐하는 버릇이 있는데 내가 쓴 시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못하면 죽어도 쉬지 않으리라. 으스스한 한마디가 두 번째로 가슴에 와서 꽂혔어요. 그때 또 한 번 나는 이제부터 시를 쓰고 살겠노라. 정확하게 다짐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독특하게도 인생의 어떤 장면을 이렇게 통찰하는 시라기보다 혹은 인생의 어떤 한 장면에 대한 그 쨍한 구절보다
두 시구가 다 쓰는 사람의 자의식이나 결심과 관계가 되네요. 그렇게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보의 식구는 후대의 문인들의 좌우명이 되기도 했었는데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사실은 내가 시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 밑바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늘 시름겨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시름을 딛고 사람이 일어날 적에는 어떤 말과 더불어서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그 말들은 다 어떤 낯선 말이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이기도 하니까 어찌 보면 시 쓰는 인생 자체가 시름에서 출발해서 경이로 놀람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유학이 시작됐던 건가요? 초등학교 때부터죠. 아, 8살 때부터. 그래서 오래 집을 떠나 살았고 고향이나 고향 사람들하고 좀 아주 친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서먹서먹한 게 그렇죠. 있네요. 같은 장소에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집에 들르니까 제가 이방인 비슷했겠죠. 네. 제가 쓴 시에서는 그 어느 날 그렇게 바깥 생활 하다 보니까 집에를 1년에 2번 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성묘하듯이 집에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랑도 겹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집 떠난 자의 영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고향이 낯설 뿐만 아니라 고향에 대한 죄의식 같은 거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게다가 그 고향의 삶이라는 게 60년대, 70년대 이 무렵은 늘 이제 어떤 궁핍이라는 말을 빼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고향에서의 성장기라는 것이 어떤 안온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기보다는 어떤 고통과 연관돼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향과의 거리감이라는 게 또 달리 그렇게 생성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향의 안온함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미워하고 사랑하는 게 동시에 자리 잡히는 공간이 또 예, 고향이었던 것 애증의 같습니다. 장소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여러 권의 시집을 출간하셨고요. 제가 보기엔 슬럼프도 여러 번 넘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시가 잘 안 된다고 여겨지고 시를 쓰는 일이 힘에 부치는 순간이 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넘어서셨는지요? 글 쓰는 사람들은 다 슬럼프를 겪죠. 늘 이제 안 되니까. 또 잘 안 되는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어렵게 매달려서 살아오지를 않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시는 크고 시인은 작다고 생각하니까 작은 시인이 큰 시를 상대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면은 결국은 가진 수고를 다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는 시 쓰기에 하고 관계에서는 언제나 슬럼프였다. 슬럼프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마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너무 머리가 잡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은 뭔가 영감이라는 것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느슨한 이완 상태에 정신을 두고 또 정신의 긴장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어떤 자극이라고 할 때만 그게 책을 읽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에 나를 맡기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온갖 가지 이 경험들이 다 가능할 텐데 그래도 그런 행위 속에서도 무언가가 이렇게 견지돼야 되잖아요, 어떤 긴장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떤 집중 상태라기보다는 의식을 이완시키면서도 동시에 뭔가에 집중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 식으로는 그걸 어떤 몰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시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좀 얼른 들어가야 되겠다 네. 할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잘 안 되지만. 시를 쓰는 사람한테는 그 시가 아주 큰 상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가 크기도 하지만 또 시를 쓰는 사람한테는 했던 말이 아닌 말, 쓰지 않았던 시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일종의 신념이랄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두 가지 상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정신을 적절히 지워낼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말, 써온 글들을 또 지워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방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식을 뒤로 물리고 정신의 어떤 이완 내지 몰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양자를 위해서 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잘 잊어먹는 거. 뭔가 이렇게 멍청한 상태에서도 어딘가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게 그렇게 좀 효과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시단의 지형이 지나치게 시인학자 혹은 시인 편집자 지형으로 좁아지고 있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업과 시쓰기의 양립이 주는 곤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다양한 직군의 시인은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시가 좀 내파형 시들이 주류를 이루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좀 느슨하고 좋은 시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 다 나는 가수다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시인들의 가방끈이 너무 길어졌다 이런 얘기하고 관계가 되나요?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학은 이제 자기 좋아서 하는 거라고 봐야죠. 사회적 대우가 충분하지 않은, 즉 돈 안 되는 일을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사실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된 지 오랜데,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작게 구분을 해 보자면은 창작의 길이 있고 연구의 길이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현승 시인이 얘기하신 이런 현상에 해당할 텐데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어떤 직업 노동과 어떤 창작 활동 사이에 더 다양한 어떤 루트들이 열려 있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시의 표정은 바로 지금 얘기하신 이런 어떤 부류의 시들과는 다른 모습이 되겠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선생이 됐건 편집이 됐건 이것들은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직업 노동이기도 하잖아요. 불가피한 면이 있죠. 제 경우는 공부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내 정신의 코드하고 창작을 하는 코드가 안 맞다는 생각을 물론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이제 필요한 직업 노동이기 때문에 내 삶의 일부로 수용돼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감안하고 가는 거죠. 제 경우에는 어떤 소속이나 소속감이 주는 안정, 이 안정 속에 들어있는 불안을 느끼는 편이었어요. 내 삶이 이렇게 안정돼도 되나? 그런 불안에 좀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더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식의 이상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하. 불안정한 삶에 대한 지향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가 이끄는 길로 가려고 하는 선생님의 방향성이나 고집하고 더 맞는 이야기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대책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내 삶이. 근데 그거는 삶이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늘 겪는 거잖아요. 시쓰기의 어떤 행로마다 시쓰기의 시간마다 언제나 우린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출발점인데 사람들은 막히면 거기가 결승선이라고 생각하죠, 흔히. 거기서 비로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이런 식이어서는 좀 안 되겠다 싶은
이건 일종의 글쟁이로서의 저의 생존 본능이나 생존 감각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인데 그 조금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의 얼음이 좀 궁금했었고요. 질문 자체가 좀 방향성이 흐릿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양쪽 편에 다 놓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문단의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은 종류의 시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조금 좁아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직업적 고충과 시쓰기가 만날 때 우리들이 하게 되는 그 고민의 일단을 좀 엿듣고 싶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의 작품 청송을 듣고 오겠습니다. 청송. 병든 어머니 집에 두고 청송 갔다. 점곡 옥산 기란 사과밭들 지나 청송 갔다. 끝없이 떨어져 내리는 사과알들을 놓치기만 하며 푸르른 청송 갔다. 주산지를 물으며 청송 갔다. 주산지를 오래 걸으며 청송 갔다. 한밤중 동해를 향해 포구 속 구비구비 태백산맥 넘어 청송 갔다. 옛날 어머니 찾아 푸르른 청송 갔다. 청송 지나 계속 눈 비비며 청송 갔다.